자, 모의고사였고요. 이게 재작년 9월 지문이에요. 생명과학 지문이잖아요. 근데 이 과학 지문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비슷한 내용에서 막 이렇게 색다르지 않은 내용에서 많이 나온다는 게, 우리 얼마 전에 이 바이러스 얘기 잠깐 하지 않았니? 뭐 병원체다 이런 얘기 기억나? 지금 병원체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주제가 다소 제한적인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독서는 잘 익히는 게 맞아. 그리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재작년에 코로나 시국이 좀 참고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는 병원체라고 얘기를 했죠. 병원체의 뜻은 병의 원인이 되는 대상이다라는 거. 병의 원인이 되는 애예요. 그래서 체내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주의하자 이런 말이겠죠. 자, 생명체와 달리 다르다는 얘기. 세포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세포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체에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세균 이런 식으로 병원체가 다양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기생한다라는 얘기도 기억나니 혹시? 그래. 그러면 이제 배경지식 동원돼서 여기까지 그냥 쓱 읽히는 거지. 없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생하는구나 이런 특징들 다 정리를 해야 되지만 배경지식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은 정리할 내용들이 줄어들어요. 자, 기생해서 그 안에 증식함으로써 살아간다. 자, 여기부터 이제 바이러스는 바깥을 둘러싸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앞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 어떤 대상에 대한 구조를 바라본다. 구조라는 거는 한 대상을 잘라서 요 부분 저 부분 그 부분을 보는 거지. 그럼 여기에는 분류가 쓰일까 분석이 쓰일까? 구조를 바라보는 거, 잘라보는 거. 오케이, 분석이 써야 돼요. 근데 기준이 만약에 피막의 유무에 따라 나눠보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어떤 바이러스는 피막이 있으니까 여기, 어떤 바이러스는 피막이 있으니까 여기, 저 바이러스는 피막이 없으니까 저기, 이 바이러스는 피막이 없으니까 저기. 여러 대상을 피막의 유무로만 나눠버리면 그때는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뭘로 쓸지는 몰라.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뒤에서 조금 더 읽어준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의 바깥에 부착된 단백질이 박혀있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캡시드 안에는 핵산이 있는데, 잠깐만, 여기서 끝나서 피막이 없는 애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피막이 있는 애를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죠. 그러면은 피막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한 게 아니라 분석을 한 거죠. 그럼 이 분석을 하셨을 때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같이 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바로 정리하면서 읽어도 되지만, 그게 눈에 들어왔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 분석하는 각각의 구조들을 얘는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요 밑에 공간이라던가 빈 공간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의 바깥에, 그럼 피막부터 그려줘야 되겠네. 이게 뭐 피막, 하나의 막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요 피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을까? 피막 할 때 요 피. 이 피자라는 단어가 언제는 당하다라는 느낌이었을 거야. 내려놓을래? 그거 잠깐만. 근데 그 당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때 피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어? 피부가 있지. 그 부분. 그래서 피부할 때 그 겉에 있다라는 거예요. 겉피자거든요. 겉에 있는 거. 그러면 이 겉에 있는 막이에요. 피막은. 그런 느낌의 피예요. 피막의 바깥에 부착된 부착 단백질이 있대. 여기에 부착 단백질이 있대요. 근데 우리 바이러스는 지금 이제 좀 익숙하잖아.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란 거에 뾰족뾰족 나는 거 기억나? 사진 한 번만 보고 오자. 뭐 요런 것들, 요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거. 여기가 부착 단백질이에요. 부착 단백질. 그 생명과학에서는 요 부착 단백질을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파이크는 어떤 느낌이니? 가시 그런 느낌 맞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 축구 하나, 야구 하나 이렇게 보면은 밑에 찡이 박혀 있잖아. 혹시 알아, 남학생들? 거기를 뭐라고 해? 스파이크라고 하지. 그 찡을 스파이크라고 하거든. 뭔가 팍 박히는 거예요. 이런 부착 단백질이
세포에 딱 달라붙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캡시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캡시드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캡시드 안에는 또 뭐가 있어? 핵산이 있고요. 이 핵산은 둘 중에 하나네. DNA, RNA 중 하나로만 구성됩니다. DNA 혹은 RNA. 이러한 구조를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어떻게 감염하는 것일까? 이제 우리한테 질문을 던졌네. 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감염하는 그 원리 혹은 과정을 설명할 거고, 지금 여기까지는 분석에 해당하겠죠. 이 구조를 잘라서. 그럼 이 각각의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부터. 그럼 이 구조들을 가지고 밑에서 설명할 거거든. 이거는 과학 지문뿐만 아니라 기술 지문도 우리가 이런 패턴이지. 어떤 기술에서 기계의 그 부분들을 자른 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뒤에서 이런 원리로 연결돼 라는 느낌. 그걸 여기서 정리하는 느낌인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A 부분이라고 하고 상당히 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다라는 거는 중간에 어디선가 호흡 단위로 끊어주는 게 좋고, 근데 이해하기 쉬우면은 쭉쭉 넘어가도 괜찮아요.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는 숙주세포의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수용체라는 단어는 뭐라고 설명했니? 수용체. 결합하는 대상. 그치? 결합하는 물질을 수용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숙주세포라는 거는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세포에서의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 후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단백질을 이용해 이렇게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단백질, 그러면 아까 어떤 친구? 이 친구 이용해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 어디에 붙는지도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잘 따져줘야 돼요. 근데 누가 달라붙는 거예요? 이 달라붙는다의 주어는 바이러스는, 그치? 바이러스가 자신의 단백질,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수용체에 달라붙어요. 달라붙는다라는 거는 동사잖아. 우리가 특징 잡을 때 이 동사는 관계성까지도 누가 누구에게, 누가 뭐에게 이런 식으로 관계성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달라붙은 부위에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하고요. 침투하네요. 그 다음에 과정이네. 달라붙고 그 다음에는 침투하고,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의 이 핵산이, 자 여기 있었던 아까 핵산, 이 핵산이 캡시드부터 분리되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옵니다. 침투하고 핵산이 분리되어 빠져나온다. 이런 과정들. 이후 핵산은 효소를 이용하여 복제됩니다. 이후 이 핵산이 효소를 이용하여 복제됩니다. 증식한다는 얘기겠죠. 앞에서 숙주세포에 감염해서 증식하는 그 느낌. 끊고요. 핵산이 DNA인 경우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요. 반면 RNA인 경우 차이점이네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 자신에 맞는 효소를 합성합니다. RNA는 합성하는 거고요. DNA는 그대로 이용한대요. 이 특징 정리해. 또한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핵산이 무엇일 때에 따라서 다른데, 또 핵산이 mRNA라고 하는 요 물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또 합성을 한다. 요 특징 정리하시면 되고요. 되게 많네 내용이.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누구한테 뭘 주고 어떤 식으로 과정이 나오는 거니까.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 합성된 단백질, 핵산이 단백질을 합성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단백질은 일부는 캡시드가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핵산을 둘러싼대요. 캡시드가 돼서 핵산을 둘러싼다. 다시 여기를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다른 일부는 숙주 세포막에 부착된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됩니다. 여기 있는 스파이크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 후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 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서,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 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주는 작업을 통해서 피막으로 형성돼서 바이러스 증식이 됐고, 그것이 숙주세포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증식되고 번식하고 이런 거죠.
코로나도 바이러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들을 계속 거쳤을 거예요. 그치? 자, 넘어가서.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감염을 일으킨지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줬네, 얘는. 그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줬을 거예요. 어떻게 감염하는 것일까?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증식이 일어나, 감염이 일어나. 그럼 그 뒤에 얘기는 다른 얘기 할 거거든? 우리 몸은 위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급성 감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감염의 급성인지 지속인지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지속 감염부터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급성 감염부터 설명을 하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헷갈리게끔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 그리고 지속 감염. 급성 감염의 특징, 지속 감염의 특징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짧은 기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증식 과정에서 숙주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증식하며 질병을 일으킨다. 체내 방어체계에 의해 바이러스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남아있지 않아요. 코로나는 급성 감염이겠네. 우리 몸에서 짧은 기간에 확 일어났다가 가라앉는 거. 자, 지속 감염은요, 특징.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입니다. 그러면 자, 급성 감염과 지속 감염에 우리 나누는 기준은 기간이죠. 기간. 짧은 기간,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기간을 통해서 얘네들을 나눠준 것 같아요. 지속 감염에는 바이러스가 장기간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특징. 그리고 방어체계를 회피하며 생존한다. 지속 감염은 바이러스 양상에 따라서 잠복 감염, 만성 감염, 지연 감염으로 나뉜다. 몇 개? 3개. 근데 밑에도 보니까 잠복 감염, 만성 감염이 있나? 쭉쭉쭉쭉 읽으면 여기 있네. 그리고 지연 감염 여기 있네요. 3개 다 설명했네요. 그럼 얘네들도 또 특징 정리. 문단은 되게 단순하죠, 구조가. 읽어봅시다. 첫 번째, 잠복 감염의 초기 감염으로는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다가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다시 생긴대요. 이때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병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하게 됩니다. 재발하기 전까지는 감염성 띠지 않아요. 이러한 상태의 바이러스, 잠복하는 바이러스를 뭐라고 해? 프로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피곤하면 입 옆에 오돌오돌하게 이렇게 뭐 나는 사람 있니? 저도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대상포진의 증상이라고 얘기해. 뒤에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그게 이제 피곤할 때 그러지 않아? 보통. 면역력이 떨어질 때. 뭐 입술이 부르튼다거나 그런 경우 피곤할 때. 그게 이제 잠복감염의 특징이고. 자, 밑에 만성감염 얘기 한번 할게요. 만성감염은 계속 배출돼. 바이러스가, 감염성 바이러스가. 그래서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질병이 발현되지 않기도 합니다. 증상이 나오지 않기도 해요. 때로는 늦게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특징, 만성감염. 만성의 특징은 우리 아주 뒤늦게라는 게 만성이잖아. 우리 대기만성이라는 단어 알지? 대기만성이 그때 만성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자, 지연감염은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해요. 자, 이때 반드시 특정 질병이 유발합니다. 반드시라는 게 또 특징이네. 그럼 앞부분은요, 반드시 아닌 경우도 있었니? 이건 반드시 우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 첫 번째는 조건이 안 되면 안 일어나는 거잖아. 만성 감염은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 근데 지연 감염은요, 반드시 일어난대요. 이게 하나의 또 특징이 있네요. 서로 다른 특징. 3개의 요 지속 감염 중에서도 앞에 2개는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뒤에는 반드시 일어난대요. 그 정도의 특징 정리하시면서 넘어가셔서 자,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내용일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도 이제 경민고, 강동고 준비하셔야 되고 의고도 준비하셔야 되고 의여고도 마찬가지네. 다 학교마다 이 모의고사를 한두 개씩 늘 수도 있어. 그치? 그때 제일 좋아하는 이 문제가 이 내용일치 문제의 내용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 또는 보기 지문을 그대로 주면서 밑에 선택지만 바꿔주는 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그럼 내용 일치 문제 공부할 때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지문 선택지 보면서 틀린 부분은 어디 때문에 얘가 틀렸는지를 꼭 찾아주는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답만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럼 1번 선택지 봅시다. 1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얘기했어요. 숙주세포막의 효소와 결합하여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합니다. 이거 누가 누구 결합하는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합은 누구와 한다고 했어? 응? 효소와 결합한 게 아니라 누구와 결합했어? 수용체. 그치? 그리고 숙주세포막이라고 했니? 다시 한번 볼까? 앞에서 네모 쳤던 것 같은데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달라붙는다, 결합한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숙주세포막이 아니라 숙주세포의 수용체죠. 여기와 결합하여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합니다. 라고 확실하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답은 1번이고. 자, 2번은요. DNA가 있으면 RNA. 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3번은요. 기생하는 이유는 세포가 아니라서 혼자 증식할 수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숙주세포들이 필요해요. 피막이 바이러스는 부착 단백질이 겉에 있겠죠? 그리고 캡시드를 피막이 감싸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1번 선택지가 확실히 어디가 틀렸는지만 정확하게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갑시다. 혹시 이 그림들이 보였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겉에 있었던 이런 오돌토돌한 요 부분을 우리는 부착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안이 캡시드이고 그리고 요 안이 핵산이고 요 안에 있는 얘가 이제 뭐 DNA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지, 효소라든가. 그러고 난다면 밑에 있는 선택지를 봅시다. 자, A 과정이네요. 이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은 숙주세포와 결합하는 부분이지 이제 수용체에 딱 달라붙는 그 느낌. 그럼 한 번씩 따라가면서 봅시다. A에서 달라붙을 때 바이러스 핵산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오려면 바이러스 핵산 어느 부분? 여기 있는 분홍색 부분. 요 핵산이 내부로 빠져나오려면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 단백질을 이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치? 부착 단백질이 딱 이용해서 여기에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맞는 선택지네요. 자, 2번 B 과정입니다. 자, 요 B 과정은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B 과정은 단백질을 뭔가 계속 합성하는 거죠. 합성하는 요 단계. 요 B에서는 숙주세포의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RNA다. RNA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바꿔준다고 얘기했지. 그대로 이용한다라는 친구는 DNA였어요. 이건 DNA 얘기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RNA다. 맞네요. 3번 여전히 B 단계입니다. B 단계에서 자, 캡시드가 분리되면서 빠져나온 효소는 C에서 다시 capsid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요 B 과정에서 캡시드가 분리되면서 빠져나온 효소는 C에서 다시 캡시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거 어디가 틀렸지? 3번 어디가 틀렸을까? C에서 캡시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 캡시드가 되는데 나오는 거는 효소가 아니라 뭘까? 효소가 아니라 빨리 찾아야지. 그치, 핵산이었죠. 아까 그 핵산은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하고 나서 일부는 캡시드로, 일부는 부착 단백질로. 효소라는 단어는 틀렸네요. 답은 3번이네요. 자, 확실하게 찾아주셔야 돼요. 이것도 거의 뭐 내용일치 문제였어. 사실 적용 문제지만. 맞아 봅시다. 자, C 단계는 어디예요? 여기서 이제 분리돼 갖고 뭔가 피막이 덮이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바이러스 핵산을 둘러싸거나 D에서 바이러스 부착 단백질이 되는 물질은 mRNA를 통해서 합성이 됩니다. mRNA를 통해서 우리 단백질, 부착 단백질이랑 캡시드 마련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피막이 숙주세포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자, 이 부분 한번 찾아볼까? 숙주세포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만들어진대. 숙주세포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지문에서는 뭐라고 나왔니? 숙주세포의 구성 요소라고 대응되는 단어. 숙주세포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이 피막이 만들어진대.
숙주 세포막 막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 A 과정의 마지막 문장. 숙주 세포막이 캡시드를 간사 피막이 됩니다. 피막이 되는 건 뭐예요? 숙주 세포막이죠. 그쵸? 숙주 세포의 구성 요소였던 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 거는 숙주 세포막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답은 3번이었고 넘어갑시다. 자, 기억은 뭐, 니은은 뭐? 기억 뭐였어? 급성. 오케이. 자, 니은은 지속 가면. 오케이. 자, 그럼 둘의 차이. 급성은 뭔가 빠르게 된 거고 지속은 천천히 된 거네. 그리고 밑에 선택지 어떻게 자르라고요? 이렇게 자르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 부사 부분, 부사어 부분은 항상 나중에 판단해 주는 거예요. 어디부터? 주어부터. 기억은, 주어 기억은 바이러스 감염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점진적 증가라는 거는 무슨 표현이니? 점진적. 천천히 증가한다는 이런 느낌이죠. 아니면 점점 증가한다. 근데 니은도 다른가? 자, 이 점진적이라는 게 우리가 기억은 분명히 빠르게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니은도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 자, 2번은요. 기억은 방어 체계를 오랫동안 회피하니? 아니니 이거 기억 설명 아니네. 니은에 대한 설명이었지? 얘네들이 바뀌었네. 그래서 틀렸고. 3번은요. 기억, 니은은 지속감염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수프세포를 소멸시키는 게 얘의 역할 아니었지? 기억의 역할이었지? 바뀌었네. 4번 니은은 비에 감염한 바이러스가 체내에 장기간 남아있게 됩니다. 그치? 장기간 남아있는 거고 기억은 빠른 시일 안에 다 소멸이 되죠. 그럼 답은 4번이네요. 둘의 차이점 찾아주는 거고. 5번은요. 기억과 니은은 체내에 바이러스가 질병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기간이에요. 기간. 그래서 틀렸죠?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자, 36번 문제가 많이 틀렸네. 그럼 이것도 선택지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분석. 앞에 1번 부분.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처음에는 미열과 발진적 수포가 생기는 수두가 발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 치료가 되기도 하는데 평생 갖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대. 그러면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면, 자, 면역력 저하 조건이 달성되면 피부에 통증, 수포가 발생합니다. 대상포진입니다. 자, 이를 감염은 우리는 무슨 감염이라고 얘기하지? 무슨 감염? 무슨 감염? 지속 감염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지속 감염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왔던 거. 잠복 감염. 왜 잠복 감염이야? 잠복 감염이 첫 번째 증상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잠복 감염은 감염성 띄지 않다가 나중에 증상이 어떤 조건이 발현하면 특정 조건이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특정 조건이 되면 그때 이렇게 나온대. 그리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질병의 양상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첫 번째 질병에서는 미열과 발진적 수포가 생기는 수두가 발병을 한대. 이게 첫 번째 질병인데 그 이후부터는 두 번째 질병,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생겨날 수 있다. 두 번째 질병이 서로 다르게도 일어난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서로 다르게도 일어난다. 이 내용까지 적합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잠복 감염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고 그 다음에 풀어줘야지. 그치? 자, 밑에 C형 감염은요. 80%는 보유하고도 증세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하지 못해요. 우연히 아는데 20%는 합병증이 일어나기도 한대. 그럼 이건 무슨 감염일까? 만성 감염이죠. 그래서 간염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특히 어머니가 간염 바이러스가 있으시면은 자녀들은 다 보유하게 되어 있대요. 근데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나중에 이 증상이 일어나야 그때 내가 감염 보균이었네.
그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다가 혹은 자녀가 먼저 이 감염이 발생해갖고 어머니까지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들 간의 관계는 이제 수직 감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건 만성 감염의 특징이고, 자 이제 이렇게 잠복 감염과 만성 감염이라는 걸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선택지에 각각을 적용해 보는 거죠. 자, 수두를 앓아 나은 사람을 발병하지 않을 때는 프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군. 자, 프로바이러스는 갖고는 있으나 발현하지 않은 바이러스를 프로바이러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 2번.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다시 활성화되는 특정 조건이 되겠군. 자, 이 부분은 틀렸네. 왜 틀렸을까? 특정 조건은 어떤 상황이 특정 조건이라서 특정 조건에 발생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질병이죠. 그럼 특정 조건은 면역력 저하지. 면역력 저하가 특정 조건이지.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건 면역력 저하된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이제 막 발병하기 시작한 결과, 질병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도 한번 해볼까? 자, 요 HCV에 감염된 사람은 간 염증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증상이 없더라도 옮길 수 있는 거.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기도 해요. 4번. 나이와 상관없이 간에 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설명된 거고. 자, 두 가지에 의한 질병이 발현된 상황이라면 모두 바이러스가 주변 세포를 감염시키고 있는 그 활동하는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 자, 요 정도까지 과학 지문이고요. 요 과학 지문에서는 이런 생물체 구조, 바이러스 구조라던가 뭐 세포 구조라던가 이런 구조를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배경 지식이 돼갖고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갑시다.